5월에 첫 단추가 좀 잘 끼워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힘이 좀 없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요. 5월 시장 한 달을 좀 내다볼까 하는데 오늘 또 주제 키워드가 또 디플레이션이라는 어마무시한 키워드가 하나 잡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오늘 EAR 리서치 홍춘욱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 5월의 첫 번째 거래일부터 디플레에 대한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건가요? 최근에 이제 출간하신 책 제목이 디플레 전쟁. 예. 디플레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작년에 이 책을 처음 준비할 때부터 좀 걱정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해왔는데 네. 좀 한 가지 걱정거리가 좀 있더라라는 거죠. 이게 네, 뭐냐면 네. 저는 사실 코로나가 그때 터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예상합니까? 네, 그냥 누가요? 다만 우리나라 경제에 좀 약간 재고가 쌓이고 있는 거 아닌가? 재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네. 말해서 이 경제 내에 좀 유유설비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네, 걸 걱정하고 네. 있었던 거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어느 자동차 회사 하나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100만 대짜리 캐파를 가지고 있는 꽤 큰 공장이죠. 네. 벌써 뭐 몇 개 기업들이 떠오릅니다. 그죠? 한 100만 대 정도 캐파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 한 해 좀 그 모델이 별로 인기가 없었는지 수요가 부족해서 한 80만 대 정도만 팔렸다 그러면 20만 대 재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재고가 생기면 그 첫 해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네. 아마 뭐 연식 바뀌면 좀 할인도 해주고 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청이나 네, 파트타이머로 일하시는 분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위태로울 수 있고 또 정규직 같은 경우는 잔업 특근 같은 이런 것들 못 하게 될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2년, 3년이 됐는데도 그 재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95만 대 팔리는 거죠. 그러면 재고가 원래 20만 대 쌓여 있었던 게 그다음에 5만 대, 그다음에 5만 대 계속 늘죠. 누적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좀 사실 그런 상황에 코로나 쇼크를 맞은 거죠. 그렇게 판단을 이제 내리신다는 거죠. 집값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게 표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뭐 부동산에 대한 우려도 좀 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뭐 디플레가 심해지면 일본처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잃어버린 30년 되면서 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게 전부 다 자산 가치를 잃어버려서 예를 들어서 1990년 이 고점에서 비해서 최근까지 일본이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날아간 자산 가치가 얼마냐면 1,500조 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1년 GDP가 400조인 나라에서 네. 4년치 GDP가 날아갔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는 그림에 지금 잘 나오는데 우리는 부동산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디플레까지는 아닌데 이제 저 그림을 보시면 흥미로운 게 빨간 선이 뭐냐 하면 저게 이제 집세의 그 선행지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전세값입니다. 네네. 전세값이 최근에 물론 요새는 오르고 있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 꽤 많이 빠진 게 한눈에 들어오십니까? 저 전세 뒤를 따라서 파란 선이 약간 후행해서 움직이죠. 파란 선은 예, 뭐예요? 저게 이제 바로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집세 물가, 소비자 아하. 물가에서의 집세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선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네, 파란 네. 선이 좀 후행하죠. 어. 그러니까 저희 왜 그러냐 하면 전세 계약이라는 게 보통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전에 맺은 전세 계약이 평균적으로 1년 지나서 지금 영향을 미친다, 물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네네. 되는 거죠. 저 그림을 보면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전세값이라든가 월세라든가 그리고 집세 물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게 디플레라는 거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게 저 그림대로라면 우리나라 경제는 뭔가 디플레 압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집값은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떻게 보면 실물 시장은 되게 어려워지니까 실물 시장의 어려움을 좀 극복해 보기 위해 또 물가가 막 빠지니까 그걸 극복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저금리 정책에다가 뭐 좀 완화적인 정책을 쓰는데 그게 실물로는 안 가고 자산 시장, 금융 시장으로만 가는 일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다 벌어지는 거죠. 저 지금 그림은 GDP 갭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데요. 빨간 선이 GDP 갭인데 저기 뭐 아까 이야기한 재고입니다. 100만 대 자동차.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2년 이후에 빨간 선 보시면 2012년 이후에 지금까지 2019년까지 지금 계속 마이너스다. 저기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생산 캐파의 상당 부분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유휴 설비다. 혹은 과잉 재고다라는 걸 뜻하고요. 네. 저게 이제 가동률 하락으로 떨어가는 거고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17년 같이 반도체 호황처럼 외부에서 좀 강한
호재가 좀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경기도 확 좋아지고 그럴 때는 저 빨간 선이 플러스 근처에 붙잖아요. 근데 다시 2018년, 19년에 재차 지금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올해는 아마 네, 네. 저 폭이 이제 상세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IMF에. 아, 네네. 근데 이제 저게 아마 마이너스 5%, 4%까지 가지 않겠는가. 아, 자, 이렇게 갭이 벌어지면 다시 말해서 생산 캐판이 있는데 물건이 이 밑에 계속 깔리는 시기가 오면 경제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네. 재고가 쌓여 있으니까 살려는 사람들 입장에 이게 좀 사자 사람들, 우리 바이어들이 힘이 세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제품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할인해 줄 거니까. 예, 할인해 줄 것 같으니까. 물론 뭐 팰리세이드처럼 줄 서서 기다리는 차는 안 해주겠지만 잘 안 팔리는 차는 기다리면 연식 바뀌면 너 안 해주겠냐? 또 나라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저기 뭐 보나마나 특소세, 개소세 정도가 아닌 네. 예를 들어서 뭐 오래된 차, 연비 좋은 차, 그러니까 오래된 연비 안 좋은 차를 연비 좋은 차로 바꿀 때 보조금을 좀 준다든가, 우리 전기차 보조금. 그 지자체별로 굉장히 짭짤한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확대된다고 생각되면 사람의 수요가 자꾸 뒤로 가요. 조금만 기다리면 더 싸질 텐데 내가 굳이 이 가격에 사야 돼? 좋죠, 우리 입장에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매출, 다른 사람의 소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용이 우리의 고용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막 늘어나고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지며 폐업하는 간판들이 보이는데 우리 월급은 안 깎일 건가에 대한 공포를 어느 순간 안 깎일. 그러니까 아직 네. 그까지는 안 왔죠. 네, 네. 그러나 그까지 연결이 돼버리면 이제 저희들이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라고 부르는 이제 끝없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 돈을 열심히 풀자. 그리고 네. 풀 때는 네. 좌고 우면하지 말고, 그러니까 좌우 쳐다보지 말고 화끈하게 풀어라. 화끈하게 풀자라는 네. 내용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 싸게 해주고 기다리면 더 내려가고 이러면 좋지만 이게 나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경제를 활력 있게 이게 엔진이 팍팍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서서히 이제 멈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위기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가 빡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1분기 이 코로나 사태가 반영된 뭐 각국의 GDP 수치를 보니까 엉망진창이었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세요. 이제 뭐 코로나 사태는 정말 저도 예상 못한 거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팬데믹이 될 거라고도 네. 우리 뭐 별로 몰랐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어젯밤에 폼페이오가 우한 랩 이래버리니까 시장 분위기가 싸해졌잖아요. 네, 네. 정말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한 나라의 국무장관, 아니 그것도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의 국무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렵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이럴 때 쳐다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 바로 중앙은행밖에. 돈 푸는 거? 예, 돈 푸는 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 중에서 수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헤드가 누구냐 그러면 연준이잖아요. 연준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저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저게 바로 뭐냐면 미 연준의 자산 규모인데 왼쪽 축을 보면 공이 엄청 많이 붙어 있죠. 그냥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7조 달러입니다. 7조 달러. 7조 원 아니고 달러. 예, 그러니까 미국 GDP가 20조 달러니까 네. GDP의 3분의 1을 벌써 돈을 풀었고요. 요 속도대로 가면 10조 달러 금방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돈을 풀어대는데도 불구하고 왜 디플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 돈이 대부분 연준에 다시 쌓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무슨 말이에요? 말이냐면 네. 연준이 시장에 나가서 이제 제가 네. 펀드 매니저한테 가서 네, 네. 채권 주세요. 네. 제가 좋은 가격에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사서 막 가격 올려주면 주식이든 채권을 들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서 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채권을 사오면 이쪽에서 저한테 채권이 오면 반대로 제 돈이 펀드 매니저한테 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펀드 매니저한테 돈이 가면 그 펀드 매니저가 야, 우리가 수익이 잘 났으니까 펀드 AUM도 올라가고 펀드의 순자산 가치도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아서 자, 그다음은 주식도 사고 네. 또 리츠도 사고 채권도 다른 채권도 회사채도 사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분이 와 수익이 났으니까 난 이제 만족했어 그러고 은행 예금을 해버려. 그리고 은행 예금이 왕창 들어오니까 은행들 돈이 입장에서 자꾸 돌고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은행 예금은 또 딱 은행이 보니까 대출해주기가 무섭거든요. 어디 대출해줬다가 물릴 수 있다. 혹시나 모르니까 네, 그러면 막아버리고. 뭐 또 공적자금 투입되면 구조조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돈을 다시 중앙은행에 재예치.
그걸 초과 지준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준이 뭐냐면 지급준비금이라 그래서 네. 뱅크런 날까 겁나잖아요. 우리 2010년 저축은행 사태 기억나시잖아요. 이 땡볕에 줄 섰던 거 기억나잖아요. 네, 기억하죠. 예, 그래서 외금보험 한도를 넘어서 예금을 하신 분들은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들한테 가서 언제든지 돈을 찾고 싶어 할 수 있으니까 은행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체 들어와 있는 예금의 예를 들어서 10%, 1조 원이 들어오면 1,000억을 중앙은행에 재예치하는 게 지준인데 지금은 얼마에 예치한다? 1조 원이 들어오면 6천억을 예치하고 있어요. 어. 한마디로 돈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누가 망할 거냐라고 서로 살생부를 마음속에서는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행히 이번에 보잉이 자금도 순식간에 조달하고 구제금융 안 받고 넘어갈 정도로 금융시장의 여건이 굉장히 잘 풀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언제 나빠질지 몰라라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 차에 또 저기 중국 이야기 하니까 네, 싸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은행들도 글로벌 은행들도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망할지 몰라. 이럴 땐 중앙은행에 재예치해야지. 이러니 돈이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암만 돈 풀어봐야 돈이 안 도는 상황에서 제로금리를 암만 만들어봐야 양적 완화를 해봐야 돈이 안 푸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답은 이제 결국 중앙은행을 제일 처음 쳐다보지만 그다음 남아있는 답은 정부가 그러면 국민 각각 가구에 우리 이제 빨리 찾아봐야죠. 우리 얼마 들어왔는지 이제 오늘부터 뭐 신청 가능하다고 세대주들별로 하는데요. 이제 봐야죠. 네. 그래서 난 얼마 들어왔을까 이제 오늘 확인을 가야 되는데 그런 돈들을 팡팡 쏴주고 예를 들어서 그 돈들이 뭐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이 있어서 2달 안에 안 쓰면 이건 0이에요. 그러면 뭐 또 사실 디스카운트에서 파는 분도 나올 수 있겠지만 네, 네. 아무튼 이 돈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재정 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경제가 돌아갈 가능성들은 높아지는데 참 이게 중앙은행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돈을 푸는 거에 비해서 각국 재정을 쓰는 속도를 보면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푸는 나라는 아무래도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이고 그다음 네. 영국이고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 재정 지출보다는 금융 지원으로 가고 우리 이제 벌써 2월에 그 사태 터졌는데 3달 지나서 이제 우리 받아볼까 하고 그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쵸. 것처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금 좀 써야 될 타이밍인데 네. 조금 더 열심히 쓰자. 이걸로 만족하지 말자. 네. 그리고 금리 인하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홍 박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뭔가 위기감은 오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마무리 시간인가요? 큰일 났네요. 그냥 뭐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도 다시금 또 튀어나오고 있고 뭐 돈 풀고는 있지만 이게 뭐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어떤 뭐 그냥 뉘앙스의 발언을 이제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투자적인 측면에서 예. 접근해 주세요. 채권도 같이 사자. 채권도 같이 사자. 네. 예, 그림이 제가 하나 가져온 그림이 있는데 그것만 하나 보면서 네. 물가랑 그 자산별 실질 수익률을 같이 가져온 그림이 하나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거예요. 벌써 다 됐나요? 1분 남았네요. 예, 안 나오면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과거에 역사적으로 1900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와 110년 동안 나왔네요. 저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 선이 뭐냐면 소비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레벨이 있을 때가 왼쪽입니다. 네. 마이너스 레벨이 있을 때가 왼쪽인데 저때가 이제 대공황이라든가 또는 1907년 이후에 있었던 공황이라든가 이럴 때인데요. 저때 실질 수익률이 제일 높은 자산이 뭔가 하고 저 검정색 막대를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즉 디플레가 날 때 물가 상승률 파란 선이 마이너스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자산은 채권입니다. 그다음 주식도 나쁘지 않아요. 왜 주식이 나쁘지 않냐 하면요. 간단합니다. 저 디플레가 계속 장기화되면 큰일 나니까 나라가 돈을 엄청나게 풀거든요. 윤전기를 돌릴 수밖에 네네. 없는 회복될 네. 때까지 돌릴 거라는 거죠. 네. 즉 그런데 지금처럼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출렁출렁 거릴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럴 때를 우리가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채권이 디플레 날 때 제일 좋으니까 채권 좀 사고 주식도 좀 들고 있다가 채권값 오르면 채권 좀 팔고 주식 오르면 주식 좀 줄이는 리밸런싱 전략으로 5월을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또 뭘 사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출발 마케돈에서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AR 리서치 대표 홍준호 박사와 함께했고요. 저희 오늘 여기서 함께 인사드려야 되겠는데요. 출발 마케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